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최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좀 뉴욕 증시에는 남아 있는 듯합니다.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많은 외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나 봤더니 관세 전쟁은 사실 이유일 뿐이다. 그렇죠. 지금 시장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네. 하락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실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5% 떨어진 것에 반해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같은 주도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깝게 그렇죠.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제는 주도주의 변화가 예상된다. 주도주가 변화하는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쪽으로 주도주가 변화하게 될지 아니면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그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뉴욕 시장이 이렇게 주춤하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도 생채기가 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교적 견조 흐름을 보이던 우리 시장이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시장의 어떤 타격을 그대로 이제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도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역시 올라가는 거는 조선 방산주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니 포모가 오는 것 같고 사잔이 좀 부담스럽고 이런 고민에 빠지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뭔가 변화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본격적인 조정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일시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다 보니 이런 시간일수록 좀 더 마음을 잘 추스르면서 좀 시장을 좀 차분하게 오히려 냉정하게 보시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리고 국제 유가가 보니까는 계속 떨어지죠. 6개월 내 최저치를 또 네. 간밤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어떠한 경기 부양책을 그쵸? 쓸지 네. 함께 확인하시는 것도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닝체크 앞서 좀 최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제 이제 정협이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는 이제 전인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이 양회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나중에 이달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이데일리에서 나온 이 표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직 전인대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치라든가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를 다시 한번 좀 가져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성장률 역시 5%대, 소비자 물가지수 2%, GDP 대비 재정 적자율 4%. 이게 이제 전년 대비 1%포인트 이제 늘린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200조가 좀 넘는 돈이 되는 거고요. 특별국채 발행이 4조 5천억 원, 이게 우리 돈으로 900조가 넘는 돈이니까 합하면 대략 1,100조가 넘는 그런 자금을 이 추정대로라면 올해 중국 정부가 내수배양을 위해 쏟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어쨌든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방향은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힌 상황인 거고요. 어제 정협 열리고 나서 나왔던 얘기는 이 딥시크 이 내용이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화제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꺼풀 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계속 좀 눌려있던, 좀 위축되어 있던 어떤 그런 중국의 어떤 상황들,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이나 어떤 그런 비전이나 또 희망이나 등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있는 좀 더 이렇게 위축되고 눌려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다 이런 상황을 완전히 좀 뒤바꾼 게 바로 딥시크 이 쇼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를 봤을 때 아니 미국 애들이 저렇게 돈을 투자해서 해도 하고 저 정도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도 미국의 AI 기술에 버금가는 그런 AI 기술을 만들어냈다. 야, 역시 중국 최고야. 이런 식의 어떤 자긍심들을 자부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게 이제 어제 정협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결과들이 나오고 종합 정리가 될 텐데 결국은 중국이 이번 딥시크 어떤 상태로 인해서 상당한 특히 이 첨단 어떤 IT 기술 관련돼서는 상당한 어떤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그게 이번 양회에서 좀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인대 개막하는 날 주요 경제정책 관련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요거 좀 잘 보시면서 향후 중국에 대한 투자 어떤 식으로 좀 더
더 뭐 늘릴지 아니면 새로 들어갈지 아니면 줄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하실 중요한 시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어제 70만 원 넘었죠? 하나오션도 어제 8만 5천 원대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 12월 4일,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 석 달 채 전이죠. 한 석 달 정도 된 거네요. 이제 석 달 전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배가 보니까 한 2배 반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어제 이렇게 또 하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방산하고 조선주가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방산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방산주 이렇게 조선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배경,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파행을 겪고 난 다음에 유럽의 방위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현실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거 역시 트럼프의 협상술일 거야라고 굉장히 좀 뭐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겠죠, 유럽은.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그다음에 굉장히 홀대를 받는 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위는 너네가 알아서 해 저 언급이 저 얘기가 실제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럽이 좀 자체적으로 군비를 어떻게 좀 늘릴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내일 여러 유럽 회원국들 여러 나라들이 하나하나 좀 나올 정도입니다. 뭐 덴마크도 지금 대대적으로 군사비를 늘리겠다. 지금 한 2%가 1%가 조금 넘는데 이걸 2.5%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독일도 방위비를 한 700조 원 정도, 방위비 관련된 이런 쪽 예산을 700조 원 이상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럽에서도 이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유럽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유럽만큼 그렇게 일단 시총이 크지는 않았는데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10위까지 올라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산 업체들의 시총 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계속해서 중국, 뭐 미국의 중국 했던 해운이나 조선업에 대한 어떤 규제, 제재, 압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작용하는 주가가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체크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어제 넥스트레이드 개장을 했고요. 10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대금이 한 10% 정도 체결이 좀 됐다고 그럽니다. 거래량이 코스피에 비해서 한 6에서 8% 정도, 코스닥에서는 11% 정도. 아직은 뭐 그리고 또 10종목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긴 하는데 어제 앞서 이제 헤드라인에서 나왔습니다만 1위가 YG엔터였고 YG엔터 5% 전체적으로 있었고 컴투스만 어제 2% 좀 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이 대체거래소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뭐 10종목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어제 시작을 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 대략 이달 말부터는 이제 정상화 좀 자리를 완전히 좀 잡을 거고요. 5월 초쯤 가서는 이제 한 800개 종목,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비롯해서 한 800개 종목 거래가 되니까 그때쯤 돼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이 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또 뭔가에서 또 새로운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오늘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후반 나름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3대 지수가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우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1% 넘는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그 안에서 연일 8% 넘는 급락을 보였던 엔비디아만 홀로 1.5%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다른 종목들은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 4%대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를 놓고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리포트를 냈죠.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을 테슬라도 함께 부여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연일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세에 대한 우려감과 부담감 때문에 뉴욕 증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 가운데 공개되는 경제 지표들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급증하는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도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세븐 리포트 리서치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러한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는 현재 수준보다 15%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나와 있다라는 우려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나름 잘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만큼 낙폭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은 채 나름 이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렇다면 간밤 또 추가 하락을 했던 뉴욕 증시의 마감을 두고 오늘 우리는 국내 증시에 앞서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간밤 나왔던 트럼프 발언의 주요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해당 연설 안에서 광물 협정과 관련된 서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 캐나다랑 멕시코 쪽에서 이 트럼프에 대한 25% 관세를 놓고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 관세로 즉각 대응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단 이런 관세 이슈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여행주들이 특히 항공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추가적인 관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면은 국제 여행 수요에 대한 감소도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국제 여행이니만큼 오늘 국내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재료여서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여파로 그 어떤 것보다도 또 냉각하게 바로 위축되고 있는 곳은 바로 자동차 쪽이 되겠습니다. 북미 쪽의 자동차 생산이 30%나 급감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 해당 수치로 놓고 확인을 해보면 매일매일 2만 대 정도의 차량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북미 쪽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업계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간밤 유럽 증시는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나름 잘 방어가 나와주긴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양회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책들이 공개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해당 부분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갈 수 있는 미국 쪽의 서비스업 PMI나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이번 주 안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에 더불어서 미국 경제 과연 이대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걸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리마켓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 종목들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코롱인더와 S-오일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는데 대려 수혜로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S-오일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0.3%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장중에 반등에 성공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코스닥 쪽의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차지했던 YG 엔터테인먼트, 프리마켓에서는 0.6%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65,600원까지 내려갔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30%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죠. 오늘 장중의 변동성 주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과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2%대 상승세 보이면서 15,9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리마켓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혜 빅샷 오늘도 박근혜 이사님과 함께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 뭐부터 좀 볼까요? 네, 한번 화면 보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네. 이게 일단 벌써 일본은 선수를 쳤어요. 네, 맞습니다. 조인트 벤처가 이미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예. 알래스카 사실 미국이 이제 샀을 때 720만 달러에 이제 사서 그때 당시에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때도 작은 돈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제 금광 발견되고 그다음에 196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내륙 유전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유전 중에 하나가 또 발견이 돼서 황금의 땅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서 또 그 기존의 유전 옆에 이제 가스도 많이 발견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기존의 그 가스 관을 유전 관을 사용을 못 한다라고 그래 추워갖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 깔아야 되는 그 사업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먹거리가 좀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원유는 지금 이제 송유관을 연결을 해서 네. 수출도 하고 미국도 쓰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가스는 그 송유관에 쓰는 그 관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새로 깔아야 된다 이 네, 말씀이군요.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선주나 이제 LNG로 수출해야 되니까 그렇지. 많은 중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진은 안덕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하워드 로튼이 네, 미국 미국 상무장관. 상무장관인데 네. 일단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특별히 뭐를 하자라고 이제 뭔가 그 조인이 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한테 흑자 많이 내는 나라들한테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달러 유통 입장에서 예. 봤을 때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흑자를 내면 이제 달러가 미국 안으로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적자를 낸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에서 LNG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이 LNG 관련 주식이 더 맞습니다. 강해요. 근데 2016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LNG 가스를 하나도 구입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 카타르 오만 그쪽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하는데 그거가 이제 계약이 끝났다면서요? 네, 그 끝나는 대로 이제 미국 쪽으로 옮기고 있는 글쎄. 상황인데 네. 기간적인 측면도 있고 아무튼 이번에 이제 미국의 동부와 남부로 연결되는 LNG 터미널 관련돼서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알래스카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키워드 1부터 좀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개념. 네. 이미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예. 말씀드렸던 1967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알래스카 쪽에서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 발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륙 유전 중에서는 뭐 가장 크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알래스카 이제 프루더베이 유전 시설인데요. 이게 그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의 어떤 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황량하긴 네. 합니다만. 우리가 네. 보통 배로 날르는 건 LNG라고 하고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날르는 건 PNG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PNG. 네, 예. 그래서 유럽 PNG가 액화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냥 원액 그대로. 훨씬 싸죠. 그래서 그렇죠.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굉장히 싸게 썼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송유관으로 가스를 날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스관을 새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액화를 해서 유조선으로 나르는데 그렇죠. 또 일반 그 LNG 선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면서 네. 말씀드리면. 방금 봤던 알래스카 프루더베이가 여기거든요. 그 알래스카 위쪽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앵커리지 근처에 이제 까지 시설까지 날라서 액화를 해서 니키스키라는 곳까지 날라서 액화를 해서 이제 배로 나르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이게 일본과의 조인됐을 때 나온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위주로 좀 나와 있는데 그렇죠. 동아시아까지 8일 걸린다고 합니다. 8일. 이야. 8일 걸리는데 지금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뭐 원유나 뭐 천연가스 수입할 때 한 22일 정도 뭐 대략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바로 왔을 때는 저게 이제 시간이 훨씬 더 이건 많이 더 걸리거든요. 걸리죠. 한 50일 정도 걸린다라고 예. 하는데 이걸 이제 8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물류비가 훨씬 줄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고 또 그 알래스카 LNG 그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는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느낌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개념을 한번 좀 설명을 텍스트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40억 달러, 57조 원. 예, 일단은 뭐 예상이긴 합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추운 높죠. 곳이라 날씨 더 늘어날 것 같고 네. 이제 프루도베이라는 것은 이제 노스 슬로프라고 유전 지대에서 그 나온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니키스키까지 800마일, 1,300km 정도. 그러게요. 1000km가 넘네요. 네, 1,300km를 이제 파이프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 관련주들이 뭐 그 사업에 참여만 프로젝트에 참여만 할 수 있으면은 뭐 나쁠래요? 나쁠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연간 200만 톤 정도 LNG 수출을 2천만 톤? 네, 2천만 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까지 뭐 미국에서는 50일, 이제 중동에서는 22일, 그다음에 네. 알래스카에서는 8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물류비 차원에서 굉장히 어떤 유리한 조건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예. 공동 투자 발표를 했죠. 조인트 벤처.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저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여기를 보면은요. LNG 프로젝트를 이제 실제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설계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이프 그거 대부분 아마 가져가기가 좋은 데가 또 우리나라일 거예요. 네,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미 네. 주가도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고 또 결국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또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않습니까? 그것도 만들 때도 또 우리 기술이 또 우리 네, 또 기업들이 맞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뭐 배야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LNG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뭐 말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상당히 그 실제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난관이 많을 거다. 이게 한 3, 4년 정도 뒤에나 아마 가스를 가져올 텐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까 등등등 사실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상당히 네.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키워드 두 번째로 가볼까요? 쇠빙선. 네. 그렇죠. 여기가 추운 데니까 쇠빙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참여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가스관이나 피팅 쪽이 가장 수혜를 직다이렉트로 받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저번 시간에 LNG 관련해서 이제 피팅 기업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쇠빙 LNG 선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토프 대 마제라 이게 무슨 그게 이게 거냐면 뭐예요? 이 배가 현 이제 하나오션이죠. 과거 대우조선 해양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쇠빙 LNG 선입니다. 아, 예. 쇠빙선인데 네, 그게 쇠빙 LNG 선. LNG로 움직이는 LNG를 날르는 쇠빙선. 날르는 쇠빙선. 아, 네. 그래요? 네, 액화를 해서 이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크리스토프 대 마제레가 어떤 의미냐면 프랑스에 이제 토탈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네, 유명하죠. 거기 회장님 이름이 있죠. 지금 돌아가신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납품을 하려고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전 세계 쇠빙 LNG선은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이 제일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LNG선 그다음에 쇠빙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 3사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긴 하는군요. 네, 빙 파괴력 이제 최대 두께의 이제 빙하 얼음을 어느 정도 깰 수 있느냐. 보통 뭐 2m 전후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이거는 별 차이 없네요. 네, 연료 효율성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근데 자율은행 이제 배도 이제 자율은행이 시장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4단계까지 있습니다. 1, 2단계는 사람이 무조건 타야 돼요. 근데 3단계는 외부에서 조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단계는 그냥 테슬라 그 어떤 뭐 완전 자율주행차처럼? 사이버캡처럼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네. 사실 배는 어떻게 사고 날 위험이 차보다는 좀 적으니까. 적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삼성중공 3단계, 그다음에 하나오션 3단계, 현대중공업이 약간 2단계 정도. 그다음에 지금 이 쇠빙선의 잔여 물량들을 보면 지금 삼성중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네요. 17척, 13척, 9척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뭐 사실 다 일장일단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쪽이 뭐 수혜를 보겠다라는 것은 뭐 시장이 나중에 결정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쇠빙선을 거의 다 점유를 하고 한 있기 70% 때문에 가져가고 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쇠빙선도 지금 그 초대형 LNG선이라든가 LNG 운반선이라든가 그다음에 VLCC라고 그러죠. 이거 초대형 컨테이너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물론 중국도 만들긴 하지만 뭐 단가도 단가고 그다음에 품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많이 선택이 되는데 이 쇠빙선도 결국은 그냥 갖다 철판만 두껍게 하는 배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죠, 네. 이게 또 좀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좀 점유율이 확실히 좀 높군요. 자, 그럼 이런 전반적인 말씀들 좀 들어봤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토픽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아, 삼성중공업. 네. 일단 삼성중공업을 좀 이미지를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조선사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배를 만들고 있다라고 다 그렇죠.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삼성중공업도 앞서서 이제 어떤 수주한 것만 보더라도 이 쇠빙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쇠빙 LNG 선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가장 좀 유명하고 유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최근에는 이 쇠빙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어요. 뉴스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쇠빙선과 관련된 쇠빙 LNG 선과 관련된 어떤 시장에서 뉴스의 타이틀만 좀 발췌했는데요.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 쇠빙 LNG선 기술 지원. 이쪽에 15척 만들고 돈을 못 받았죠. 그쵸, 지금 그쵸. 네, 그 부분이 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 삼성중공업 러시아 사태 불고 쇠빙선, 쇠빙 LNG 3척 추가 건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만 보더라도 이제 삼성중공업이 물론 뭐 러시아 쪽에 좀 약간 국한이 돼 있긴 합니다만 쇠빙선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확인을.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에서 수주했던 게 이게 그냥 쇠빙선이 아니라 쇠빙 LNG선이군요. 네, 쇠빙 LNG선이랑 LNG 셔틀선 이제 총 22대, 22대. 네, 그래서 쇠빙선 15대, 그다음에 셔틀선 7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17척이라고 나오긴 합니다만 LNG선 쪽에서는 네. 뭐 러시아 가장 많이 쓰긴 하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쇠빙선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 네, 네, 미국이 맞습니다. 쇠빙선을 갖고 있는 게 몇 척 안 돼서 지금 뭐 급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 북극해 쪽이 계속 좀 네, 약간 맞습니다. 그 녹아져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또 러시아랑 또 이 관계가 좀 아주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리한테는 또 특히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또 호재가 될 수 있겠다 네. 싶습니다. 자, 차트가 나오네요. 이것도 열봉 차트네요. 네, 뭐 러프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좀 덜 올라갔죠. 그렇죠. 작년에 유일하게 목표치를 못 채웠던 어떤 조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같이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장 잘 올라가는 것을 사는 게 맞긴 합니다만 덜 올라가는 게 눈높이를 맞춰주지는 않거든요. 사실 실제 그렇죠. 시장에서는 대장주를 소위 사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데 그냥 차트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죠. 덜 올라갔고 쇠빙선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거래량이 특히 지난 2월 달에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거. 일단 시장에서 이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다. 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대장주와 네, 맞습니다. 2등주, 3등주와의 네.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근호의 빅샷, 박근호의 빅샷은요. 오늘까지만 이 이슈를 좀 다루고요. 내일부터는 체결 강도로 좀 집중해서 박근호 이사님의 이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좀 조금 더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그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체결 강도를 통해서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 이어서 가볼 텐데 이사님 이렇게 오전에 만나니까 굉장히 네, 새롭네요. 자주 뵙네요. 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보니까 체결 강도로 종목을 보더라고요. 네, 체결 강도라는 것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시장에서 지금 이 종목을 누가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텍스트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약간 근데 인기 투표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근데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많이 팔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좀 잘못된 개념이고요. 떨어졌는데도 많이 산 종목군들이 있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쵸, 네.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사는 정확히 거죠. 맞습니다. 떨어지게 보였지만 산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거를 이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결 강도. 네, 네. 첫 번째 기업이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이 기업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롯데가 CU에 이제 그 ATM기, 그 현금 인출기를 좀 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한국전자금융이 받았죠. 그래서 약간 주가는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봤을 때 우리 효은 앵커께서 보실 때도 이 동그라미 쳐진 구간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았겠죠. 그죠. 근데 저 지점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지점을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바로 체결 강도가 매수 신을 줬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2월 17일인데요. 2월 17일 날 뭐 거래는 많지 않았어요. 한 4만 주 정도 거래됐을 때 체결 강도를 우리 효은 앵커님이랑 처음 그 방송을 하니까 시청자분들한테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매수를 언제 하냐면 당일 체결 강도랑 일주일 체결 강도 최소한 2개가 100을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보시면은 한국전자금융 일주일 체결 강도 100 이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은 이걸 산 사람들이 판 사람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100이 넘어야지만 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주일 평균. 그때가 바로 아까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저 동그라미 친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체결 강도가 정확히 매수 신호를 줬고요. 이제는 한 달 동안도 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다음에 어제 2% 올랐는데 당일 체결 강도 300 정도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체결 강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 그러니까 한국전자금융을 본 것은 요때 사면 좋습니다. 네. 체결 강도가 요때일 때 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이네요. 네, 지금 세아제강, 뭐 세아제강이 좀 더 약하긴 한데 뭐 넥스틸, 휴지틸 이런 종목군들 시장에서 퍼포먼스가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지금 유전관 관련돼서 굉장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관을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요즘 아주 핫하죠. 아주 핫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핫하다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도 좀 다른 넥스틸이나 휴스틸보다는 약간 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자리에서 이제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사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단순 반등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반등 중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살까 말까 누구나 살까 말까 약간 망설여지게 되거든요. 확실히 뭔가가 나한테 좀 사라고 좀 잡아줬으면 좋은 신호를 줬으면 되는데 세아제강이 바로 체결 강도 저 자리에서 딱 사도 된다라고 신호를 줬어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자, 4.9% 오른 날 2월 17일인데 그때 역시 세아제강이 일주일 체결 강도 100 들어갔고 당일 체결 강도 175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우리 효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약간 좀 내 마음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투심이. 그런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가 100 이하로 처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살짝 빠지거나 조정을 줘도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해야 하는 그 시점일까요? 물론 뭐 사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사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세아제강의 경우에는 한 달 체결 강도, 3달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잖아요. 3달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라는 것은 3달 동안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의 합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조정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아주 특별한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중장기 체결 강도 100을 넘은 상황이면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은 하락 전환이 아니라 조정으로 좀 판단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아제강 만나보고 왔고요. 첫 번째 기업, 두 번째 기업 모두 다 체결 강도를 봤을 때 분명히 매수 타점을 주는 신호를 주었던 그러한 구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가지만 보면 아쉽겠죠.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이네요. 네, 요즘 좀 약간 시끄럽죠. 예, 관련된 기업들 뭐 상장을 하니 안 하니 뭐 굉장히 시끄러운데 주가는 나름대로 퍼포먼스 좀 나왔어요. 제가 요거를 이제 좀 살짝 좀 무서운 퍼포먼스. 네, 요거를 이제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네. 체결 강도가 이날 굉장히 좋은 신호를 줬어요. 매수 신호를 줬는데 이제 급등이 나왔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날입니다. 이날 그저께 전 이 거래일 전에 이날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거의 고가에서 사신 분들은 주가름이 이렇게 남았을 때는 굉장히 이걸 손절을 쳐야 되나 홀딩을 해야 되나라고 굉장히 좀 약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 체결 강도가 유지가 되면 홀딩을 한다.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오스코텍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다음 날 11%가 올랐습니다. 근데 나는 이날 거의 고점에서 샀죠. 그러면은 1.5%막 위아래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팔아야 되나? 뭐 더 사야 되나? 이제 어떤 뭐 감정보다는 좀 뭔가 객관적인 그런 신호들이 중요할 텐데 그때는 이제 중장기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일단은
112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차트에서 바로 요 약간 그 샛별형 차트가 캔들이 나왔을 때 이 체결 강도를 확인을 하고 5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를 하는구나. 한번 홀딩 가보자. 그러면 이제 어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 요걸 이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오스트코텍을 당일 체결 강도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당일 체결 강도는 사실 그 올랐을 때는 높은 날이 많고 떨어질 때는 낮은 날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요 중장기 체결 강도 100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그죠, 있잖아요. 이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걸 체결 강도를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오스코텍 만나보고 왔고요. 네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 네.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현대제철 직장 폐쇄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주식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슈가 있는데. 또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체결 기업이 어떻든 간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네. 사는 사람이 많은지 파는지를 체결 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 굉장히 좋은 느낌의 양봉이 나왔죠. 그날 그러네요. 체결 강도 좋아졌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체결 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홀딩을 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익절을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날 매수 신호 나왔어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구간들 체결 강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좋은 신호가 나왔어요. 4개의 체결 강도, 당일, 일주일, 한 달, 1일 분기 체결 강도가 모두 100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신호를 줬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린 날이 있잖아요. 빠진 날, 마이너스 난 날 체결 강도를 확인했을 때 물론 당일 체결 강도도 빠지겠죠. 그다음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근데 일주일, 한 달, 60일 체결 강도 다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면서 아까 차트에서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이제 하락 전환이 아니라 이제 조정이다라는 것을 체결 강도가 텍스트로 정확히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 체결 강도는 사실 지금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되느냐 고민을 할 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그러한 기술적인 지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체결 강도로 봤을 때 요 기업 지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기업들 있으신지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공개해 주시죠.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이.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뭔가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야당에서 지금 이제 13조 원 어떤 맞습니다. 지역 화폐 관련돼서도 있고 차트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효원 앵커 쪽에 그 굉장히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요. 근데 급등하고 나서 안 처지고 계속적으로 좀 처지긴 했습니다. 그 상단 부분을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즘 시장 굉장히 불안한데 이 정도 느낌 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요즘에 이 정도 보여주는 차트 사실 몇 개 없거든요.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다시 체결 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네요. 어제 체결 강도가 당일 체결 강도 187, 5일 체결 강도 105로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조금씩 좀 늘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거래량이 좀 약간 그렇게 크게 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 거래가 늘면서 체결 강도 좋아졌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25일에도 거의 비슷한 체결 강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날 나왔다가 만약에 이날 샀다가 만약에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럼 이날 팔아도 됩니다. 팔고 나서 다시 들어갈 때. 근데 체결 강도 활용법 중에 들어갔다가 풀리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들어가면은 시세가 좀 강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코나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체결 강도로 보시는 기업, DB하이텍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인데요. 일단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공장이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기 급등 후에 좀 약간 러프하게 오르다가 시장 빠지면서 좀 약간 낙폭이 좀 크게 한번 나왔었는데요. 어제 좀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체결 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개가 아니라 하나, 둘, 3개가 모두 그 전에도 들어가 있었죠. 들어갔는데 못 샀던 분들이 매수 타임을 언제 잡지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체결 강도 들어갔다가 살짝 빠졌다가 빠른 시간에 다시 들어가면 시세가 강화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또 20일도 체결 강도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조정을 받아도 이제 어떤 추세의 하락 전환이 아니라
그 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기업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코나이, 두 번째 기업으로는 DB 하이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체결 강도, 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러한 두 가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내놓은 이 BHI 리포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계속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떠한 부문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도에 신규 수주액은 1조 4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이 대규모의 수주 금액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폐열 회수 보일러 부문에서 1조 원의 수주를 달성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이 중동과 일본에서 이 4천억 원의 대규모 수주를 기록한 영향으로 함께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가스 발전소 설비 용량 역시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한 수혜를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러우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스 발전소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로 이 백업 전원으로서의 역할이 역시나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ESS의 이 투자 확대로 인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복합 화력 발전의 형태로 계속해서 가스 발전소가 증가 중인 추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석탄 발전소에서 또 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수요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봤을 때 25년 신규 수주 대비해서 현재 매출액은 1.5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호황 구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간한 GI 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로 인해서 또 알레르기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알레르기 치료제인 GI301에 대한 임상 1 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상업화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충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바티스의 블록버스터 신약인 이 졸레어 대비해서 이 3배 우위가 넘는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이 우위를 보였다는 그러한 대목임을 확인해 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노피와 리제네론의 듀피젠트 대비해서도 이렇게 우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기존 약물 대비 우월성이 입증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일 물질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유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관세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유기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서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이 유가와 민감도가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성칼륨 같은 경우에는 광물에서 파생이 되기 때문에 유가 민감도가 낮은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타 석유화학 업체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염화칼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로 인한 수혜를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는데요. 중국의 염화칼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월에만 이 가격이 27%가량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이저 염화칼륨 업체인 이 벨라루스 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 염화칼륨 생산을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이 미국이 캐나다의 염화칼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수입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염화칼륨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창 프로젝트 가동 역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까지 이로 인해서 중국 내 생산 능력을 50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했으며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무역 전쟁 심화 우려에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 테슬라 등 기술주 위주의 조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내일 추가적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무역 전쟁 이슈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반등 흐름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국내 증시는 2,600포인트 이탈 이후에 2,500포인트가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는 반등 흐름으로 전환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반등이 나올 시장에 맞춰서 살펴볼 업종과 테마 알아볼 텐데요. 조선업과 방산주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방산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각국 방위비를 갖다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방위비를 올리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주들 수혜가 예상되고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업종은 조선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 군항 검조와 그리고 유지 보수 등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선업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양국 관세 그리고 조선업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각각 꾸리기로 하면서 관세 우려에 대한 수혜 테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1승이라는 종목인데요. 선박 정비 그리고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특히 LNG 운반선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5,000원 재돌파 이후에는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지금 같은 눌림목 구간에 공략해 보시면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신일섭위원, 서영원 SK증권 차장, 그다음에 최훈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 또 좋지는 않습니다. 장 중반까지 괜찮다가 장 막판에 자꾸 밀리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미국 시장도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관세 이 부분이 이제
확실히 좀 확장세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뭐 제조 PMI 빼고 서비스 PMI라든가 또는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라든가 등등등 이 심리 관련된 그런 전망 관련된 이런 지표들 보면은 확실히 좀 이 관세에 대한 부담들을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이렇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는지 탑3부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 의원님부터 좀 해볼까요? 네, HJ중공업이 미국 군함 MRO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각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미국 시장이 자꾸 중간에 빠지는 거는 항상 그 중간에 트럼프의 지금 발표라던가 무슨 일이 항상 그 시장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함정 유지부 정비보수 MRO 사업 진출에 필요한 함정 정비 협약 마스라 체결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바로 전에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체결을 했고요. 며칠 전에 그 미국의 해군 장관 청문회에서 해군 장관 청문회 그 후보자 입에서 하나오션의 저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기업명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급등했는데 HJ중공업도 지금 합류가 유력시 되면서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 이 배경이 그겁니다. 우리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지금 해군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힘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청문회 질문에 해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인 그 동맹국을 이용하자 그거에 나도 찬성한다고 하면서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 필리조 선수를 인수한 걸 알고 있다고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중국 빼고 둘 중에 하나를 MRO 시장에서 아니면 둘 다를 MRO 시장에서 같이 동맹국으로 지금 엮어서 간다는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HJ중공업의 지금 이력을 보면 1974년 함정부문 1호 방산업체로 지정됐던 업체고요.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건조한 이력까지 보유를 했기 때문에 미국 함정 유지 보수에 필요한 함정 정비 협약 체결에 하나오션에 이어서 지금 체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파마리서치가 감격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킴 카다시안, 제니퍼 애니스톤. 킴 카다시안은 사실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의 주사에서도 항상 등장을 했는데 비싼 거는 다 맞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기 피부를 되찾아주는 연어 주사로 언급을 하면서 리쥬란 힐러가 떴고 그전에도 뜨긴 했지만 리쥬란 힐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시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보톡스 필러에 비해 굉장히 아프지만 리도카인을 첨가한 조금 더 안 아픈 것도 출시가 되었고 지금 리쥬란이라는 화장품 이 지금 전체적으로 라인을 갖추면서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성장을 한 데다가 란란 시스터즈라고 불리우는 무릎 관절의 지금 치료 지금 약으로 나오는 콘주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완벽한 지금 요 질병 쪽과 미용 쪽을 아우르는 요 시스템을 갖춘 가운데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요즘 그 시장이 다 좋지 않은데 이런 역사적 신고가 가는 기업은 아주 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웨이의 상조업 진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조금 생각이 들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거 장례 어디다 맡길까? 그냥 대학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까? 좀 그래도 좋은 거 화환 깔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죠. 하도 상조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 코웨이가 신규 법인인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을 설립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왜 설립했냐 보면은 코웨이는 렌탈을 하죠. 우리한테 정수기, 침대, 안마의자 이런 거를 빌려주는데 문제는 그거를 나눠서 받습니다. 우리가 3만 원, 4만 원씩 받죠. 네. 걔네들은 큰 돈이 먼저 목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융통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상조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는 은행에 예치해서 보존해야 되는데 나머지 50%는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융통 부분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조업에 진출했다는 그 업계의 저기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만나보고 왔습니다. HJ중공업, 파마리서치, 코웨이 이슈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서영훈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탑3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중단 소식이 있으면서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산주의 실적들은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등과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결국에는 트럼프의 이러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스탠스 자체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국 국방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을 늘리게끔 만드는 구조가 띄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토 사무총장 역시 더 많은 유럽 국가가 방위비를 증액할 계획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좀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이제 시진핑이 2027년까지 이제 3기에 대한 정책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도 중국이 민영 기업과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결과가 나왔듯이 이번 역시 전인대를 통해서 AI가 민간 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 경제를 새 판을 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결국에는 뭐 시장을 상당히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전망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란은행이라든가 유럽중앙은행, 뭐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스탠스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도 우려감이 있겠지만, 최근 미국의 제조업 자체가 둔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금리 인하는 주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일단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은 조금 더 다를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우리 시장이 그 뉴욕 시장 떨어진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우리는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마감이 된 상황이고, 미국은 낙폭이 더 좀 커지면서 마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심리도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뉴욕 시장의 이런 또 급락이 또 하락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오늘 물론 뭐 장 초반에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어제처럼 그런 식의 또 후반장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할지, 이것도 또 오늘 또 관전 포인트로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8시 59분 됐고요. 동시효과 상황 짧게 알아보고 오늘 시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 하락을 했고,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 넘게 떨어진 것에 반해서 어제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폭을 어느 정도 줄여내 나가면서 거래를 마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는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한국 증시 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면 낮다라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듯하고요. 특히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제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0.6% 상승 2,544선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9시 됐습니다. 3월 5일 시장 시작이 됐고요. 지금 중국 전인대 개막을 하고 나서 예상대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속보가 일단 성장률은 5% 안팎으로 3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얘기 좀 나왔고, 소비자 물가도 2%로 제시한 내용까지 지금 일단 속보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창 출발 상황 좀 나왔는데요. 코스피 0.7%,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로 조금 더 올라가네요. 코스피도 0.9%로 올라가고, 지금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씩 더 상승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320계약 정도 지금 이제 사고 있는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환율 좀 1,454원으로 어제보다 8원 가까이 또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출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외환 시장이 그래도 오늘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1,46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었는데 급하게 올라온 외환 시장이었는데 오늘 한국 증시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요, 1% 넘게 상승합니다. 오늘 2,555선까지 올라가면서 전 거래일보다 27포인트 이상 올려냅니다. 앞으로 시장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600선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강세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746선에서 오늘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도주 역할을 했던 SK 하이닉스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 나타내고요. 보시다시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기업들이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55,200원대에서 SK 하이닉스 1.4%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4% 넘게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와 함께 4위권에 위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한 계단 위로 올라서면서 시가총액 3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3위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LG엔솔 1.5% 넘게 상승세 34만 7,5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현대차는 2%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 피해주이기도 한데 현대차의 주가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19만 4,4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모두 다 분위기 좋고요.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일제히 상승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급등세. 외국인들의 투자 매수가 기아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주도 1.8% 넘게 상승.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네이버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2.4% 넘게 상승. 21만 원대에서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고요. KB금융도 특징적입니다. 주가가 지난주에 KB금융이 연일 내릴 때 기관 투자자들은 KB금융을 연이어서 담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1.2% 넘게 상승합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오늘 좀 낙폭을 키워가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 종가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 현재 자리가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제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9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우선주와 합쳐서는 10위권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KB금융이 시가총액 9위권까지 진입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현재 11위권까지 다시 한번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7% 넘게 조정받고 있고 68만 3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의 상승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시장의 조정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HD 현대중공업 2.7% 넘게 내립니다. 30만 6천 원대. 어제 올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까지 일제히 상승입니다. 이어서 16위권부터 20위권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결국에는 어제 오른 종목은 오늘의 약간의 조정, 어제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은 오늘 전부 다 상승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수도 1% 넘게 상승, 포스코홀딩스 1.6%, 삼성물산, 강보합권, 카카오 오늘도 가네요. 2.6% 넘게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 SK이노베이션 1.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일제히 상승입니다. 결국에는 지수를 따라갑니다.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제는 무려 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갑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제는 주가는 아주 견조했습니다. 2% 넘게 강세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4% 넘게 추가 상승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40만 원이 아니라 이제 41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도 1.7% 넘게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HLB가 시가총액 3위권에서 2위권까지 진입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 기업이 모두 다 제약 바이오입니다. 코스닥의 주인공이고요. HLB 오늘도 1.6% 넘게 상승세 9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다 2에서 3% 넘게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8%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분위기도 좋습니다. 삼천당작 3% 넘게 상승, 리가캔바이오 2% 넘게 상승, 파마리서치 오늘도 갑니다. 2.8% 넘게 상승세, 휴젤은 어제 소폭 내리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3.2% 넘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 머물고 있고요. 32만 1,5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모두 다 상승이었는데 보니까 15위권까지 일제히 상승입니다. 리노공업 0.4%, JYP 엔터 오늘 0.7%, 보로노이 0.5% 넘게 상승세. 특히나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아주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SM도 1% 가깝게 상승, 셀트리온제약 1% 넘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6위권부터 20위권의 흐름까지 만나보고 가시죠. 네, 16위권부터 20위권도 비슷합니다. 펩트로 오늘 2.4% 넘게 상승세, 엔케미 2.4%, ABL바이오 2%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20위권까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시장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 특히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상승 탄력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코스피 1.1%, 코스닥은 1.3%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 오늘 코스닥, 코스피 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동반 순매수라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최현 앵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황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참 간만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오늘 어쨌든 오늘 또 특히나 뉴욕 시장 많이 빠진 거에 비하면 장 초반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으로 좀 우리 시장이 다시 좀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출발 상황 또 이제 두 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신일서부터 좀 말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557.90, 28.98포인트 오르고요. 등락률은 1.15%입니다. 코스닥은 746점, 지금 막 747.14로 바뀌었습니다. 9.24포인트 오르고요. 1.25% 플러스입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이 거의 엇비슷하고요. 1개월이 완전 바짝 붙었습니다. 코스피 1개월 2.97%, 코스닥 1개월 3.81% 거의 비슷하게 붙어있는 상태고요. 코스피가 중요한 저항선을 지난달에 월중에 넘었었는데 월 마감하면서 다 밀려버려서 지금 똑같은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머리 위에 있는 조건은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코스피가 3개월 대비 5.24, 코스닥이 3개월로 대비하면 13%. 아직도 3개월 대비로는 코스닥이 지금 3배가량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이동평균선이 아주 밀집된 구간이 지금 머리 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지금 있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이 지금 1,450원대에서 6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환율 같은 원달러 환율 차트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시세가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그 변수인데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로 시작은 합니다만 또 양이 너무 적습니다. 어제도 순매수로 시작은 한다고 했지만 결국 1,900억 정도의 순매도로 끝나버렸고요. 순매도로 끝나면서 2월 20일부터 이어지던 1, 2, 3, 4, 5, 6, 7, 8, 9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져 버렸고요. 오늘 과연 10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질 것인지 어쨌든 작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바뀔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저께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습니다. 뭐 금액은 굉장히 450억으로 적지만 어쨌든 끝나는 거는 순매수로 끝났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아주 작은 수치지만 순매수로 또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공이 순매수하는 흐름을 장 후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역시 상징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 안에 진입을 했죠.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 하루만 해도 움직일 수 있었는데 KB금을 제쳤고요. 지금은 마치 그 투표 방송, 선거 투표 방송의 접전지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B금융이 정말로 딱 붙어 있습니다. 31조 3,500억 원, KB금융 31조 2,400억 원,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빠지고 KB금융이 오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도 또 10위와 11위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상징적이냐면 KB금융이 10위 밖으로 넘어가면서 금융주가 시가총액 10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KB금융이 시총이 금융주에서 가장 크고요. 신한지주가 14위에 있고 메리츠 금융주가 16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B금융이 10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금융주는 10위 밖으로 다 밀려난 모습이고요. 오히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서 9위인 네이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가시권에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한번 120만 원에 도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런 타이틀을 이제 쓰더라고요. 좌방 우조 이래가지고 좌쪽에는 방산이 있고 우쪽에는 뭐 조선이 있다 해서 좌방 우조라고 하던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좌방 우조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상징적인 부분이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아주 많은 시총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의 시총 차이는 무려 10조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1위에서 3위까지 떨어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2차전지의 그 열렬한 추종자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차이가 벌어져 있었는데 3위까지 떨어진 것이 좀 뼈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3, 4위에 있는데 이제는 4위인 에코프로가 5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추격을 허용할 수 있는 추격권까지 들어왔다는 거. 이 모습이 지금 아쉽고요. 알테오젠은 단독 1위로 굳건히 지금 지켜내는 모습이고 비중이 어느덧 코스닥 시총의 5.76이니까 6%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2위인 HLB가 3.17이니까 2위인 HLB의 2배가량의 코스닥에 지금 기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제 소영원 차장님 시장 출발 상황 해석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최근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코스피 기준에서 3주간 상승을 했다가 지난주에 조정을 좀 크게 보였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2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코스피 단기 고점이 2월 19일입니다. 그만큼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고 외국인의 포지셔닝은 매도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그동안 강한 모습들은 아니었지만 선물 시장과 합성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외국인들이 선물을 9천억 가량 매수를 했었는데 2월 2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 전환이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현선물 모두 이제 매도를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풋옵션까지도 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완전히 하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2월 28일 날 급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은 아직은 좀 미비하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기조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좀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라면 미결제가 좀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방 포지셔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기간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외부적인 변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수급적인 면에서는 단기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수급을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오늘 오랜만에 좀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라든가 금양에 대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으나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반등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됐고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를 시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까지는 조금 대외적인 변수가 좀 아직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 좀 조정을 좀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 건설, 재건 그리고 방산,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좀
조정 국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오히려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 이슈 자체가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은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바스켓 매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체적인 저점을 다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업종 선별에 대한 부분들의 스탠스 변화는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좀 물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오늘은 사실은 좀 그동안 한 2, 3일 또 떨어진 것에 따른 기술적 반등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이제 또 장이 확 또 좋아지는구나 이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분기점인 분명하기 때문에요. 특정 어떤 방향으로의 이제 될 거야 확실하다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판단은 이르다. 이렇게 좀 신중한 접근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 차장님은. 자, 9시 16분 됐고요. 섹터별 상황도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최윤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정말 좋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다 강력하게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먼저 싱크포를 통해서 전체 시장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대부분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수도 강하고 종목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장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쪽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사실 시장이 조정을 받기 전에 시장의 주도 섹터와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개발에 힘을 쓰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세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시장에서 꽤나 강한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4% 이상 빠졌고 전기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상승한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의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터배터리 2025가 오늘부터 개막이 됩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로봇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살아 있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반도체도 강합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한국 기업,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도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사고 팔고 있을까요? 수급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 100억 원 가깝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306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매수와 매도 금액이 크게는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만 뚜렷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의 금액도 크지 않고요. 외국인은 17억 원가량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차익을 실현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100억 원 가깝게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업종이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험업종이 1.5% 넘게 상승세,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도 의약품 쪽이 1.2% 넘게 상승, 운수창고 쪽이 1.8% 넘게 상승, 그리고 기계 쪽도 현재 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는 업종이 벌써 5개 가깝게 되고요. 또 코스피 안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도 1% 가깝게 상승을 탄력을 받아가면서 오늘 전체 지수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화학업종도 오늘 시장에서 0.68%의 상승세, 제조업종이 0.79%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전체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은 철강 쪽, 그리고 운수, 장비 쪽, 증권 쪽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업종별 분위기는 어떨까요? 만나보시죠. 코스닥의 업종별 등락 흐름 함께 보시면 인터넷 업종이 오늘 확실히 강합니다. 1.4% 넘게 강세, 제약 쪽도 1.3% 넘게 강세, 그리고 화학업종 1%, 종이 목재 쪽도 1%, 방송 서비스 업종 1.2% 넘게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벌써 코스닥도 1% 넘게 상승하는 업종이 5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금속 쪽도 0.7% 넘게 상승, 음식료, 담배 쪽이 0.6% 넘게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고 전체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은 3개 정도로 현재 보여지는
되는데 출판, 매체, 복제, 운송 쪽, 운송, 장비, 부품 쪽이 오늘 시장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약간 부진한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승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어서 종목들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전진 건설 로봇 오늘 13%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조 쪽으로도 오늘 시장 상승 흐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농화성 오늘 11% 넘게 상승, 인스코비, 엑시큐어 하이트론도 11% 넘게 급등세, 이스타코도 11%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에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코스닥 상승률 상위 기업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상한가 안착한 기업이 3가지 보입니다. ICTK, 다모아 그리고 파인테크닉스까지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업들도 보일 만큼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좋고요. 대성 하이텍 19% 넘게 상승, 인텔리안테크 15% 넘게 상승하면서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통신주들이 강세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중에도 속보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하게 이제 전인대와 관련된 겁니다. 전인대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또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국채 발행을 얼마나 할 거냐, 전년 대비 얼마나 할 거냐 부분인데 4%를 발행하기로 역시 이것도 시장 예상치와 좀 부합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이제 나오는 전체적인 그 규모가 나올 때 190조 정도 우리 돈으로 이런 정도의 자금이 좀 투여가 900조 정도, 900조가 넘는 돈이죠. 이게 투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 또 나옵니다만 국방 예산도 7% 넘게 증액하겠다. 이 부분도 좀 담겨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 예상과 유사한 어떤 그런 수치들이 지금 오늘 전인대 첫날 개막날 발표가 좀 되고 있다라는 점, 중국의 내수 배양 의지가 좀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상황들 이제 각각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일섭위원부터 좀 말씀 들어보죠. 네,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대표주 섹터가 이 3.13%로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섹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딱 두 종목만 있는데요. 카카오 2.39, 네이버 1.70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지금 그 급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카카오, 네이버에게 반사적인 그 반등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갈 길이 멀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이미 ICTK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ICTK가 뭐 세계 최초로 지금 뭐 보안칩을 만들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왜냐면 양자암호에서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뭐 발전되면 비트코인이 다 해킹당해서 뭐 비트코인이 제로에 수렴할 거다 뭐 이런 극단적인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안 체계를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보안 체계로는 양자 컴퓨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ICT가 그런 배경으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ALT, X게이트도 14%, 13%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전부 코스닥 종목입니다. LGU 플러스 SK텔레콤, KT, 통신 3사가 양자암호, 양자컴퓨팅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나 통신 섹터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약보합 수준이고요. 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딥페이크에도 ICTK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ICTK가 상한가, 딥페이크에서 2위는 크라우드웍스. 지금 뭐 컴퓨터 인공지능에다가 인공지능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말하는 뭐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거를 옛날에는 정말 인형 눈알을 수작업으로 붙였는데 이거는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와 같다. 하나하나 인공지능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인공지능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크라우드웍스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 5.51% 정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공작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이 지금 또 오르는데 자, 지금 이게 투 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죠. 아까 전에 이 중국이 국방비를 4년 연속 7%,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를 계속시킨다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재건으로 가면 전쟁이 마무리되면 재건 쪽으로 완전히 쏠릴 줄 알고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했죠. 방산주가 죽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는 뭐였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유럽 연합이든 미국의 도움으로 승리에 가까운 정도의 그 저기를 얻고
러시아가 조금 후퇴를 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이라든가 중국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재건을 가면 방산주가 줄어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게 된 거죠, 지금.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히 더 존재하면서 오히려 더 증폭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서로 군비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틈을 노려가지고 이 지금 미국 해군에 대적할 만한 이 해군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또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방산이 죽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 신고가를 가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재건주도 이제 같이 가는데 건설기계에서 전진건설 로봇이 13% 급등을 하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예. 전진건설 로봇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버다임 예.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콘크리트 펌프카, 굴착기, 그다음에 뭐 데모 진성TC는 다 굴착기의 부품들 이런 거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같이 밸류체인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미용기기는 오늘도 강합니다. 파마리서치, 휴젤, 그다음에 클래시스가 8, 9, 12 코스닥 시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밑에 APR, 라메디텍, 휴온스 글로벌, 하이로닉, 휴메딕스, 한국 BNC, 비올까지 오늘 밸류체인의 하단 부분에 있는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들이 후발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영훈 차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제가 좀 보고 있는 관심 업종이라고 본다라면 뭐 관광 업체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종목과 올라가는 종목이 좀 나눠지고 있지만 어저께 정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뭐 트럼프의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 발표로 인해서 뭐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우파 정권이 들어섰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금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뭐 트럼프와의 결렬이 되면서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좀 감각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지원이 떨어진다라면 여기에서 전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산주와 재건주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관광업체들에 대한 상승세가 함께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함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특히나 관광업체들이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아제강이라든가 뭐 현대제철, 그다음에 휴스틸, 넥스틸 정도가 미국의 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 시장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영훈 차장님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키포인트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섭 위원님 짧게 들어보고 갈까요? 네, 트럼프의 입에 따라 종목 수익도 업입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그 날의 특징 섹터가 되고 특징 종목이 되고 특징적으로 수익이 나타내는 이런 아주 현상이 강하게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1년 차에서만큼은 굉장히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파고 들으셔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소영훈 차장님은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만큼 지금 2024년도 결산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도 될 거고요. 최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포커싱을 좀 하시면서 수혈력을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정리해드렸던 업종 위주로서의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희섭 위원 그리고 소영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은 HT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저께도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물 협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선명되지 못하고 일단 종전 기대가 딜레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광물 협정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종전이 되더라도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안보 긴장감이 상당히 좀 고조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친러시아 스탠스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영향으로 방산업체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또 함정과 관련된 일본의 미쓰비시라든지 가와사키 중공업이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단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미국 함정 정비에 대한 자격증 발급을 받은 국내에는 이제 몇 안 되는 업체이고요. 전일에는 이제 방산 쪽 모멘텀이 붙으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HJ중공업이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중공업은 이제 특수전 사업에 굉장히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매출 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디스 구축함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정 쪽에 내러티브가 붙는다면 방산 쪽 수혜를 가장 이제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이 일단 추세적 하락보다는 일시적 가격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특히 LNG 쪽 모멘텀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함정 수혜에 대한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적으로 좀 러프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최근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잡아봐야겠죠.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최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매수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을 좀 넘어서는 38만 원 정도를 봐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이 26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을 넘어서는 3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조선 관련주인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내 2위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습적이다라고 느끼실 만한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장에 대해서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네. 이거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됩니다. 네. 일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 회생 절차는 선제적이라는 말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제적 구조조정은 일단 그 디폴트, 그러니까 직업 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가 지금 몇 년째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구조가 지난 28일 날 원래 아마 안지는 확실히 발표되지 않았는데 작년까지 부채 비율이 1,400%고 이번에 1,500%를 넘었다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용 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금융 회생법원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시 3분쯤에 신청을 했고 네, 어제 4일. 예, 11시간 만에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좀 회생을 할 수 있다. 시장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래 업체와 미정산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법원의 손길을 내민 거라서 네. 이거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도. 그러니까 선제적 구조조정은 그러니까 기업 유통업체니까 일단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지불은 그대로 해라.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불해라.
단 지금 은행에 빚진 그 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지켜보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면 아마 그 다음 단계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상당한 파급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에서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건데 네. 얼마로 떨어뜨리고 이게 만약에 떨어뜨렸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용 등급 강등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홈플러스가 지난 28일 날 네. 신용평가사들이 그 이전의 신용평가는 A3였어요. A3였는데 요걸 한 등급 낮춘 A3 마이너스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린 이유를 이제 밝힌 걸 보면 일단 영업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방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재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지금 부채 비율이 1년 전 대비 1,506%예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홈플러스는 2월 결산 기준입니다. 1월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506%라서 매출은 겨우 2.8%밖에 안 됐고 영업 적자는 현재 1,994억. 그러니까 당기 순손실이 5,743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거의 2,000억인데 당기 순손실이 많다는 것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됐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이 여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요게 아마 이번에 신용 등급을 낮추는 가장 큰 영향력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채 비율이 높은데 신용 등급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후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닷새 만에 디폴트로 강등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신용등급 A3 마이너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 회사채 장기물에서는 그 트리플 B 마이너스 수준과 맞먹는 거기 수준이죠. 때문에 투자하기 약간 꺼려지는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런 등급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를 받아들이고 즉각 개시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별탈 없이 운영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뭐 대형마트나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지속하는 건지 그런 거는 똑같은 그렇죠. 건가요? 일단 이게 선제적이란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음하고 단기 사채는 바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신용등급 떨어졌으니까 일단 그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금융조달 비용은 상승할 거는 이제 불가피한 것 같고요. 이에 따라 한 5월 달쯤에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120개 정도의 그 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 부채가 약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 부동산 가치를 한 4조 7천억으로 보고 있으니까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뭐 채권자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회생이 절차가 시행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거래 업체들 뭐 이런 것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단 한 5월 달까지 2달 동안 최대한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슈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가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과 아주 뜨겁게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함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최대 주주인 거죠. 인수를 했었었죠. 그렇죠. 10년 전? 10년 전에? 딱 10년, 만 10년, 이제 올해가 만 10년이 돼 가는데요. 홈플러스는 아시듯이 이제 시작은 삼성물산에서 유통부분 할인점 대형마트로 시작했습니다. 97년도에 삼성물산이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와 합작해서 합작법인 형태로 이 유통을 시작했는데 2013-14년에 이 영국의 테스코가 분식회계 스캔들에 이제 휘말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요 홈플러스를 당시 2015년도에 사모펀드인 MBK가 당시 금액 7조 2천억 원에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7조 2천억의 인수를 할 때 MBK 파트너스가 LBO 그러니까 차입 매수를 합니다. 이 돈 중에 약 5조 원을 그러니까 7조 2천억, 2조 2천억 정도는 블라인드 펀드로 만들고 나머지 자금을 조달받고 그렇죠.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5조 원은 LBO 방식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대출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만 3조 1천억이 나갔고요. 그동안 10년간 영업이익은 다 합쳐도 1조가 안 되는 정도니까 이게 부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 5조 원 중에서도 4조 3천억은 은행의 선순위 대출입니다. 은행이 먼저 갚아야 될 그렇죠. 돈이죠. 네. 7천억은 상환전환 우선주예요. 이거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MBK가 당시에 너무 과하게 LBO를 땡겨서 지금 이렇게 배상 절차까지 오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받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홈플러스 명의로 5조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그 차입 그 매수에 대한 부담금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흐름이 있고 또 어떠한 영향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3년간 영업 적자에 시달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격탄을 맞은 건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영업 손익이 적자합니다. 이때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 네, 코로나 이후죠. 그러니까 그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뭐 동일하게 이때부터 아마 뭐 오프라인 매장들은 이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근데 홈플러스는 이때 뭐 롯데쇼핑이나 신세계처럼 이 뭐 오프라인을 다시 개선을 한다든지 이커머스 쪽으로 간다든지 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이 적자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뭐 우리가 지난주 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쿠팡의 매출이 40조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시장 자체는 그대로인데 유통시장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데 홈플러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게 이제 그리고 MBK 사모펀드가 경영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하는 거예요. 경영 그렇죠. 능력이 있느냐에. 왜냐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 10년 동안 하지도 못했고 대처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막대한 LBO를 갚는 데 급급했다. 실제 인수를 하자마자 원래 인수할 때 홈플러스의 전국 매장이 146개였는데 인수하고 약 20개를 매각합니다. 그 20개를 매각해서 그 5조 원 중에서 20개 매각한 돈을 일부 2조 원 정도 갚아요. 빚 갚은 거네요. 예, 그래서 2조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이자 비용으로 약 뭐 그 돈을 또 3조까지 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아연하고 지금 긴급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MBK가 뭔가 기업 인수를 해서 과연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모럴 헤지드 의심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헤지 펀드가 자기 자본 가지고 인수를 하지 않지만 보통 블라인드 펀드가 많고 인수금융은 적게 만들거든요. 근데 MBK는 지금까지 블라인드 펀드보다 인수금융 LBO를 훨씬 많이 썼습니다. 이번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고려아연의 전부 매장 측하고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일 때 블라인드 펀드보다 LBO를 더 많이 썼단 말이에요. 2조가까지 썼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MBK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때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과도한 차입 매수에 따른 금융 비용이 부담이 된 거고, 그리고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격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는 후폭풍을 받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거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 주셨지만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뜨거운
그 경영권 다툼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홈플러스가 경영 그 능력에 대한 걸 의심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다시 잡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의 원래 목적은 이익 창출이라서 그렇죠. 예, 계속 그쪽으로 차익 실현 물고 매물, 늘어질 차익 실현 가능성이 매물이죠.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번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하면서도 사실 네.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사모펀드는 목적 자체가 네. 사서 구조조정해서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 실현하는 건데 이런 고려아연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계속 경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점 던졌는데 MBK처는 아니다. 영품과 연합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겠다.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홈플러스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K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수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LBO를 막대하게 하면 고려아연의 알짜 사업분, 알짜 매물들을 파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해서도 매장 20개를 바로 팔았고 바로 6개월 전이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또 매각 네.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사모펀드들은 들어오면 경영 성과보다는 차익 실현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면 또 아시다시피 MBK가 고려한 인수를 위해서 투자한 그 뭐라 그럴까 투자자 가운데 또 중국 연기금이 들어가 있어서 국내 핵심 공급망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결국 불명예를 안게 된 결과와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만에 이 홈플러스는 매각설이 나온 거고 이 매각이 된 거는 첫 번째 경험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한 번 더 있었어요. 예. 이게 언제냐면은 2009년도에 국내 이제 강구조물 시공 능력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영화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영화 엔지니어링. 지분 100%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1,000억에 인수했는데 이게 인수하자마자 2009년 서브프라임 직전이죠. 그러면서 국내 건설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MBK가 채권단에 차입금 상환 연장을 했고 네. 정자를 통한 자금 조달, 임직원 70% 감원 이런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7년 후 2016년도에 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2017년도에 인수가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영화엔진을 결국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홈플러스도 비슷한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롯데그룹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고 작년 말에 유동성 위기에 휩싸이고 아직까지 이거 해결된 거 아니고요. 네. 또 홈플러스 신용 등급 강등에 이어서 이렇게 기업 회생 절차 이슈까지 나오다 보니까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유통업계가 뭐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기에 지금 쿠팡의 40조 매출 돌파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더 이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위기는 홈플러스만의 위기가 아닌죠. 그 2021년 유통업 매출 비중 2위 자리를 이미 편의점에 내주었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위축, 그 시장 위축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일단 편의점이 일단은 그 시장을 내줬고, 그리고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 편의점 뭐 이런 모두가 지금 매출이 그 소폭 증가하는데 대형마트만 0.8% 감소하고 있어요. 예.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런 인구의 정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월마트를 보면 좀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구조를 보면 꼭 이런 시장 영향에 따라서 모든 게 개편되는 거 아니고 아마 대형마트들도 탈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지금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대형마트 1위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작년 실적 부진 때문에 기존 AA 제로에서 AA 마이너스로 우량 등급 마진 우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어찌됐든 홈플러스가 법원에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파장 영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구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